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인입니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요. 매일매일 공채가 뜨면 그거 확인하고 또 내가 원하는 직무에는 몇 명이나 모집한지 확인하고 경쟁률도 계산해보고 정말 열심히 밤낮 없이 열심히 사셨을 텐데 자, 이제는 공채가 어느덧 슬슬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지금껏 서류 전형에 원서 쓰느라 너무 힘드셨을 텐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 아직 서류 기간이 남으신 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요. 저희 잡정보센터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껏 응원을 드리면서 취준생들을 위한 알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수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네, 춥고 어둡고 막막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입니다. 봄날은 온다 시즌 2. 자, 오늘은 롯데그룹 자소서 합격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일 텐데 이분은 뭐 자소서 하면 거의 이분 할 정도로 대표적인 분인데요. 취업 자소서계의 명대사 제조기라고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남규 아나운서한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네.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제가 보니까 네네. 좀 실망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예. 어떤 본인의 진심입니까? 아니면 대본이었습니까? 그거는- 정보현 아나운서 굉장히 높게 샀어요. 네. 사람이 없을 때 그 어떤 진가를 알아본다고 그럼요. 아주 뭐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고. 그래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나요?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죠. 저희는 대본이 없습니다. 그거 보고 솔직한 저의 평가를 하는데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그때는 저는 솔직히 무슨 내용을 하는지 하고 조금 듣고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네. 기억에 남는 게 나는 뭐죠? 면접계 신이야. 약간 이거밖에.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해요. 그죠, 그거는 팩트입니다. 네, 그게 제가 그거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면접을 자세한 얘기는 지난주 금요일 배구공 3회를 또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전 제가 봐도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제 정말? 방송이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배구공 이번 주 내일 모레도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인상 그런데 깊었어요. 마지막에 딱 예고편 나오는 거 보니까 이번 주가 진짜 재밌을 것 어마어마하죠. 같더라고요. 이번 주 직접 또- 통화해 갖고 또 하는 거 그래요. 보니까 이번 주에 좀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래서 뭐 조민혁이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구직자. 좀 빨리 알겠습니다. 약간 배구공 느낌이 됐네요. 네. 아이고 이거. 받아라. 아이고 정신을 못 차리겠네. 네. 그런데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깊은 네. 소식이 종종 이렇게 좀 들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오프닝 때 공채가 끝나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방학 때 부지런하게 공채 시작하기 전에 지원했던 제 주변에 이제 학생들이 네. 농협에도 지금 합격을 하고 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농협 중앙에 입사를 했는데 그래서 우와. 지금 엊그제부터 연수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네. 이분이 저도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는 게 학교가 지방 사립대예요. 네. 들으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 학교 어디지? 그러니까 전혀 좀 알지 못하는 H대, H서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전공이 IT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배구공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IT 쪽은 전혀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의 네임밸류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말 그 구직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런 학생들 합격 사례를 보니까 좀 더 와닿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채는 일단 뭐 내일 롯데 마감으로써 거의 마무리는 되지만 앞으로 있을 기업들도 좀 충실하게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고 또 배구공도 시청 열심히 해주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서 합격하는 사례를 들어보니까 진짜 여러분들도 합격하실 수 있음을 더욱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블라인드 전형이랑 탈스펙 전형이 늘어나면서 합격의 당락을 조금 결정짓는 게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자소서 하면 조민혁 컨설턴트가 대표적인 분이니까 오늘 방송 잘 보시고 조금 합격의 기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롯데그룹 살펴볼 텐데 롯데그룹이 AI 자소서 평가를 도입한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평가가 저는 이루어지는 사실 거죠? 이제는 뭐 다 공공연히 다 구직자분들도 알고 심지어 구직자가 아니신 어른분들도 이제 아시더라고요. 네. 그 경제면이나 이런 데 나와서. 근데 이 정보가 나오기 전에 모 기업의 채용팀에 근무하고 있는 제 주변에 지인한테 사실 들었어요. 네. 한 6개월 전에.
근데 그때는 좀 믿질 않았어요. 야 어떻게 저기를 갖다 자소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갖다가 AI가 평가를 하냐 그랬더니 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서 자기네 회사는 이미 적용 단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벌써 이렇게 대기업에서 적용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변별력이 아마 구직자분들은 이게 과연 내 자소서를 이 AI가 평가하는 게 변별력이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변별력이 오히려 훨씬 높죠.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 두산이 야구 좋아하세요? 두산?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산 어떻게 대화를 좀 이어 나갈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두산이 처음에 DBS라 그래서 네. 네. 두산 무슨 바이오 어쩌고 뭔 썰베인가 그 지원자들이 이력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네. 이력서 제출 클릭하기 전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DBS. 그러니까 이 DBS가 네. 그 두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핵심 인재들의 어떤 행동 유형 이런 것들을 갖다 그 데이터화해서 네. 그걸 갖다 물어봤던 요 시초 단계죠. 이 AI 전형에 이게 이제 전 그 그룹 대기업으로 이제 보편화가 돼서 이번에 롯데도 아마 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할 거고 저희 이제 작가님이 써준 대본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될 거라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절대 참고로만 머물지 않고요. 네. 제가 추측할 때는 오히려 비중을 늘릴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굉장히 많이 그 투자가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 그냥 참고로만 하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도 이제 선도적으로 먼저 기업 그 채용에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 이번 서류 전형에서도 굉장히 변별력 있게 저는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뭐 그 변별력 있는데 지금 하루 남은 거 갖고 되냐? 충분히 여러분들 하루 오늘 방송 보시고도 대비가 가능하니까요. 네네. 끝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롯데그룹 하면 자소서 항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AI 평가 시스템까지 도입한 만큼 이번 시즌은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소서 항목이 이제 뒤에 우리가 주로 다루겠지만 세 개의 항목은 똑같아요. 지원 동기 성장 과정, 뭐 그 학업 외에 했던 사회 활동. 근데 이제 네. 4번, 5번 항목이 저도 이번에 놀란 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I 도입과도 맞물릴 것 같아요. AI까지 도입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변별력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채용 담당자분들이 4번 항목하고 5번 항목을 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회사별로 다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제조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롯데그룹 보통 이제 인문계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롯데케미칼도 우수한 엔지니어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자소서 항목을 4번하고 5번에 만들어 놓고 또 많이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지만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자소서 항목을 보니까 하이마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쓰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어떤 사유나 관련된 경험을 써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4번, 5번을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크게 변화됐다고 보기엔 어려워요. 다른 CJ나 삼성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지금 회사마다 또는 직무마다 자소서 항목을 변화를 주고 있고 그만큼 변별력을 높였고 이거에 대응하는 채용 시스템까지도 맞물려서 지금 채용팀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저는 자소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롯데에 굉장히 많이 학생들 걸 봤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의 이런 메시지가 아직도 지원 동기에 정말 뻔한 얘기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직까지도 입사 후 포부 그 10년 후 시나리오를 쓰라 그랬더니 뻔한 얘기 있죠. 뭐 10년 후에 팀장이 된다. 참고로 대기업에서는 10년 차에 팀장이 못 돼요. 그러니까 되게 뻔한 스토리 형태로 직급으로 이제 접근하는 이런 구성은 이제 다 삭제를 하셔야 AI한테 잡히지 않는다.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워딩이나 말도 안 되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아마도 그런 것들을 키워드 형태로 다 시스템적으로 잡아내고 아마 평가도 그렇게 되겠죠. 낮은 점수로 등급으로 이렇게 매겨져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4번, 5번 항목이 또 회사마다 다 다르다고 해서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롯데그룹 자소서 항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그룹 자소서 항목은 총 5개인데요. 그중에 공통 질문인 1번과 2번, 3번 항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각 문항당 16줄 이내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먼저 1번 항목은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항목이고 2번 항목은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또 3번 항목은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던 다양한 사회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지문입니다. 네, 아까 뭐 민혁 쌤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원 동기나 성장 과정, 사회 활동 요 정도는 변하지 않고 계속 고수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계속 이런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차별점을 주기가 그렇죠. 어려울 수도 차별화가 있을 것 어렵죠. 같아요. 어렵고 사실은 네. 뭐 구직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이번이 첫 공채인 분이면야 당연히 이게 새롭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네. 롯데나 CJ 같은 이런 소비재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재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3수, 4수까지 2년 내내 롯데백화점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소서 항목이 안 바뀌면은 제가 또 받는 질문 중에 굉장히 단골 질문이 지난번에 서류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롯데는 LTEB이라는 인적성을 갖다가 별도로 또 이제 강화를 시켜서 서류 전형 되고 나서도 인적성까지 자기는 되고 면접까지 간 이 자소서를 복붙해서 내도 되느냐? 근데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보원 아나운서? 이런 경우에 만약 내가 합격한 자소서가 있다. 이럴 때 왜냐면 학생들이 걱정하는 거는 네. 혹시나 자기가 좋은 평가를 받고서 합격을 했는데 괜히 바꿨다가 불합격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거든요. 이렇게 긴장했어요. 네. 그때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네. 다시 쓴다는 거에서 더 이상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바꾸는 게 맞고. 그럼 정보원 아나운서 같으면 만약에 네. 내가 롯데 면세점을 쓴다. 네. 근데 합격을 했다 지난번에. 네. 그러면 바꾸지 않고 바꾸시고 내실 거예요? 다? 네, 바꿔야죠. 지원 동기 뭐 이런 것들 다 싹 다. 네, 일단 바꿔야죠. 저렇게 모범적인 구직자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어허. 근데 사실상 칭찬이었군요. 맞는 말씀이신데 그게 항상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항목이 5개 항목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글자 수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500, 800, 800, 800, 500이에요. 그러니까 네. 글자 글자 수도 이게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외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가 500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슷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채용팀에서 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독특하고 기발한 어떤 지원 동기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를 보기에는 오히려 경험 쪽에 경험단의 얘기들이 더 궁금하기 때문에 네. 성장 과정 여러분들의 얘기를 해줘야 되고 사회 활동도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조직 내에서 그다음 직무 관련된 얘기야 뭐 당연히 강점 약점 4번에서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복붙해서 내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모든 걸 다 바꾸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 1번하고 5번 정도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이 시간대가 하루 전이잖아요. 제가 뭐 시간이 많으면 뭐 저희가 방학 때 방송하는 거면요 전부 다 바꿔라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거의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네. 3번과 4번 쪽에 그중에서도 4번 항목 변화된 4번 항목 쪽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두시고 공략을 하시는 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더 있다 그러면 성장 과정까지도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항목별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좀 이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4번 항목, 4번, 5번 빼고 1, 2, 3번은 지금 계속 과거랑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고전적인 질문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고전적인 거를 물어봐도 그 채용팀 나름대로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똑같은 걸 물어봐도 우리는 소위 걸러낼 자신이 있다. 마치 지금의 어떤 검찰의 태도가 아닐까. 어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똑같은 걸 물어봐도 사라지신 거 아니죠? 모르죠. 저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 지원 동기를 물어봐도 잘 쓰는 애들은 잘 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지원 동기 자소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평소에 대비한 친구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채 기간 지금 3월 20일부터 29일이면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열흘 동안에 여러분들이 막 뭔가를 해가지고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롯데 코리아 세븐 가장 네. 핫하죠. 지금 편의점 쪽에. 코리아 세븐 중에서도 무인 점포 쪽으로만 몇 군데를 이제 방문을 해본 거예요. 근데 롯데 코리아 세븐 점포만 간 게 아니라 이마트 24라든지 그리고 또 방문을 한 것도 집 앞에 있는 지역을 간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권이나 이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9일 동안 방문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방문하면서 내가 소비자 관점에서 느낀 거 말고 정말 내가 그 편의점 FC 영업 관리자로서 이런 게 좀 아쉬웠다. 이런 것들을 지원 동기에다가
500자밖에 안 되지만 그걸 아주 함축적으로 작성을 해주었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종합해 보면 똑같은 걸 물어보더라도 평소에 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지원자들은 변별력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번 항목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1번 항목 지원 동기는 조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금기시 해야 되는 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소비재 회사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건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방송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혹시나 저희 잡정보센터가 지금 처음이시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유튜브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보셔야. 지원 동기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아직도 이런 구직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원 동기 뭐 롯데 제과를 쓴다. 네. 롯데 제과 내에서 그 영업관리 육성 뭐 지도자 무슨 직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거창하게 직무명을 멋있게 해놨는데 결국에는 점포들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직접 그 롯데 제과에 무슨 아이스크림을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겠죠. 근데 본인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땀을 식혔던 그런 추억을 네가 추억팔이를 해버리면 그냥 망하는 거야. 지금 욕할 뻔했는데요. 이게 라이브인데 이게 생방. 그렇게 하셨다면 안 돼요. 지금 그 소비자 관점에서의 그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 유통 채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저는 당장 한 번쯤은 방문을 해보세요. 집 앞에 있는 곳을 가시기보다는 대형 어떤 SSM 마트라든지 이런 유통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럼 가면은 관찰해 보셔야 되는 그 매대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롯데 제품들이 항상 골든존 그 상위 그 위치에 있지가 절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제품은 어디 밑에 하단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점을 지원 동기 쪽에 써 주신다면 사실 굉장히 강력한 지원 동기가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기업이 원하는 답변은 그러니까 지금 뭐 점포를 직접 방문하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경험을 녹여낸 것을 쓰라고 하셨는데 사실 못 이겨요. 네. 그렇게 쓰시면. 사실 못 이기지만 이제 저희가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모든 점포를 다 가시기에는 불가능하니 네.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으신 분은 간접적으로 채용 설명회나 이런 소위 영상들이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이렇게 조사를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럼 거기서 영상에서 얘기하는 채용 담당자 얘기는 보지 마시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채용 담당자 얘기 빼고 그 현업에 계시는 그 실무자들 대리나 과장님들이 이렇게 언뜻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제발 뭐 아이스크림 얘기만 쓰지 마라. 또는 뭐 내가 롯데케미칼에 지원한다 그럼 또 뭐 미국에서 뭐 M&A 했던 이런 내용들 좀 쓰지 마라. 그거는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를 써야 되느냐 하고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소위 이슈 사항을 내가 듣고서 느끼는 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슈 사항과 내가 느끼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회사에 대한 팩트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성적인 주관적인 요소를 같이 지원 동기 쪽에 여러분들이 써 주신다면 하루 안에 그래도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1번 항목이 500자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다른 건 다 800자인데 그렇죠. 요것만 이렇게 조금 짧게 책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간결하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경험을 근거로 자꾸만 학생들이 쓰려고 그래요. 1번 항목은 제가 다른 강의 때도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거는 2번, 3번 또는 4번. 4번은 회사마다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네. 2번, 3번, 4번 정도만 내 경험을 베이스로 그러니까 경험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2번은 경험 하나, 3번도 경험 하나, 4번은 경험 2개 정도. 그러니까 총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경험을 네. 써야 되는 거는. 나머지 1번하고 5번은 과거의 경험을 베이스로 쓰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요런 거부터 이제 잡아낼 거예요, AI가. 네, 1번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험이면은 동사가 쌍시옷으로 끝나잖아요. 네. 뭐 했습니다. 네. 뭐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 거의 그 영화 매트릭스야 거의. 그냥 얼마나 무서워. 이렇게 잡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저기 그 뭐예요? 그 인사 담당자들이 다 출력해가지고 하나하나 보던 거를 네. 제가 볼 때 이제 인사팀에서도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자소서 저도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인사팀 직원이 2-3명밖에 안 돼요. 네. 네, 금요일 날 배구공 잘 보세요.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채용 담당자가 사실 1-2명밖에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섭외를 해야 돼. 그럼 이제 메일을 보내요. 이번에 뭐 네. 2018년 상반기 그룹 공채 뭐 패기 있는 신입사원들을 모집하고자 뭐 다음과 같이 자소서 평가 요원을 섭외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메일을 삭제해요. 아 바빠 죽겠는데 또 이런 걸 보내. 그러면 이제 5번, 6번 정말 읍소해가지고 실무자들이 온 상태에서 그걸 한 땀 한 땀, 그 얼마나 이게 낭비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싹 다 제거하고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집약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런 채용의 노하우와 평가 툴들을 다 담아서 평가를 여러분들에게 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무섭지. 난 빨리 태어나길 다행이다. 진짜 이런 채용이라면 사실은 정말 고도의 정밀한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채용 담당자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네. 저희 이런 소위 제가 막 뭐 예전에 뭐 현대자동차의 무슨 신 어떤 과장님 뭐 얘기하고 이래도 그분들이 눈 하나 깜짝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방송이 이렇게 유익한 방송이 있어도 우리는 자신 있다. 우리 나름대로 그러니까 머리 위에 있다. 조민영 머리 위에 있다. 잡종. 근데 저도 이제 그분들 머리 위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변별력이 네. 높아졌다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항목은 이 성장 과정을 묻고 있는데 이 질문에 담긴 그 숨은 의도, 기업의 의도는 뭘까요? 그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7대 3으로 저는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기가 다 뻔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 얘기를 한 7 정도 하고, 그죠? 네, 여러분들의 경험 베이스로 쓰는 걸 한 7 정도, 그럼 7, 8, 56, 한 550자 정도 쓰시고 나머지 한 250자는 현재 얘기를 쓰라는 얘기지. 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까 봐. 자, 첫 단락에 지금 여러분들 경험으로 시작하신다면 그 단락을 좀 내려요. 첫 단락부터 무슨 어디 뭐 공모전에서 뭘 어쨌다. 뭐 무슨 축제 기간에 뭐 주점에서 몇 명 그러니까 그 경험을 잘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밑으로 내리시고 경험을 좀 줄여요. 이게 지금 다 800자일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덜어내시고 그럼 공간이 한 200자에서 300자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앞부분에 확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앞부분에 어떤 내용을 쓰느냐?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잖아요. 바뀐 모습. 그 바뀐 모습이 인재상이라든지 직무가 가장 좋죠. 인재상보다도 직무에서 원하는 어떤 모습이 부합되는지. 네, 요 내용을 앞단락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는 그게 한 7대 3 정도의 분량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지금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아직도 자기가 해외에 나가 아직도 강남 스타일이야. 아직도 싸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네. 계시더라고요. 실제로요? 네, 실제로 아직도 뭐 교환학생 때 갔더니 서로 서먹하고 이랬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떤 그 K-팝 열풍에 힘입어 나의 어떤 이런 특유의 친화력으로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경험을 꼭 써야 되겠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고 네. 확보된 나머지 부분은 직무에 대한 얘기로 풀어주시는 게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블라인드 전형이다 보니까 스펙이 좋은 분들은 서류 전형에서 스펙 좋은 거를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없죠. 이거를 조금 여기서 어필해야겠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독이 될까요, 조금 아니면 실이 될까요? 그 사약. 사약. 네, 사약 독약이죠. 네, 그거는 완전 독입니까? 완전 그냥 독을 그냥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시원하네요. 어학 점수를 본인이 그 높였던 과정을 쓰셨더라고요. 성장 과정을 쓰라 그랬더니 네. 처음에는 뭐 자기가 토익 점수가 뭐 450에서 시작, 뭐 등반하고 있어. 450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디 영국에 가서 뭐를 또 하고 오니까 700이 됐고 무슨 뭐 헬스 트레이너도 아니고 그래서 800이 돼서 뭐 900이 됐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얘기하시는 이런 소위 스펙을 쌓는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성장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니까 과정상 뭔가 사람들하고 부딪혔다라든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갈등 관계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거에 좀 집중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저도 이번에 몰랐는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학 점수 입력란이 없대요. 아예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어학 점수가 필요한, 그러니까 어학 능력이 직무 역량으로 포함이 돼 있는 당연히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학 점수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하이마트 영업 관리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국내에서 하는 활동 물론 이제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 그쪽에 이제 제2외국어를 강조할 수 있죠. 근데 영어 구술 능력이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요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업들도 사회적인 어떤 이런 기회 비용들을 구직자들에게 네. 좀 덜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3번 항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3번은 사회활동을 묻고 있는데 이 학업 이외라는 단어가 눈에 띄거든요. 네. 어떤 경험을 풀어서 써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업 이외라는 건 결국에는 학습했던 어떤 이런 수동적인 것들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뭐 누군가 뭐 교수님이 됐던 뭐 어떤 뭐 수강이 됐던 뭐 이렇게 앉아서 그냥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혀 싫어하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참여해서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건 결국에는 가급적 혼자 참여하는 것보다도 팀 구성원으로서 소속돼서 했던 활동을 쓸수록 AI가 좋아하겠죠. 네, 당연히 팀 멤버들이 많이 나올수록 그냥 인피니트 워 같은 거예요. 그냥 정말 많은 다채로운 어떤 볼거리, 줄거리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등장할수록 근데 그냥 혼자서 뭐 편입했던 경험. 사회활동 쓰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표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을 많이 쓰실 텐데 아르바이트 그 접점에 있었던 고객과의 일화를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건 여러분들 오늘 좀 얻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내가 뭘 응대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런 건 작성하지 마시고, 그죠? 점포 내에 내 이전 근무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또는 동시간대에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애슐리에 근무를 했던 적이 있다 그러면 홀이랑 주방이랑 그 뭐 저 고객을 응대하는 쪽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내가 비록 짧은 아르바이트 그 시간대에 일을 하더라도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을 쓰기보다는 같은 팀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던 이력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훨씬 더 지금 작성한 것보다는 좀 재밌게 기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너무 그 문과분들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공대분들도 프로젝트 수행 경험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 활동 얼마든지 3번 항목에 쓰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사회 활동까지 고전적인 질문은 다 살펴봤는데 이제 4번, 5번 항목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공통 질문부터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5번 자소서 항목 역시 각 문항당 16줄 이내로 작성하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4번 항목은 희망 직무의 준비 과정과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하는 직무 경험을 적는 항목이고요. 5번 항목은 입사 후 10년 동안의 회사 생활 시나리오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네. 자, 일단 4번 항목은 이제 직접적으로 직무 경험을 묻는 항목인데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반면 쉽죠. 네. 인문계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 전공과 지원한 직무가 관련이 있다고 없으면. 생각하시니까 어려운 거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전공과 지원한 직무는 문과생인 경우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을 덜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네. 그러면은 경험을 쓰실 때 어떤 경험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경험들, 우리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뭐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플랫폼을 내가 활용했는지, 그러니까 SNS 안에서도 뭐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누구를 타겟팅으로 해서 뭐 금전적이 됐던 아니면 뭐 시간적으로가 됐든 명확하게 객관적인 수치화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그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구직자들이 지켜주지 않는 것들이 이 수치화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제가 여러분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람된 경험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1시간 동안에 몇 명을 모집을 해서 금액적으로 얼마만큼의 결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보람됐다 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특히나 지금 도입부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AI로 그 서류 정원을 진행하면은 이런 숫자로 표현된 객관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일단 가산점이 꽤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학생들이 저는 경험에서 정량화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신입사원 지원자이기 때문에 대단한 어떤 정량화를 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수치화를 시키려는 거는 결국 신뢰에 대한 문제예요. 지원자가 이 경험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단 판단하는 거거든요. AI가 이제 표절 검사 이런 것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평가가 용이하게 되고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소서를 만들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내에서 했던 만약에 활동 자체가 없다. 학교 밖에서 한 게 그러면은 직무와 관련된 뭐 수강 과목을 몇 학점을 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약점을 정리할 때는 약점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좀 드러내기 어떤 부분에 약점을 좀 그러니까 쳐야 되는 약점도 건가요? 이게 우리 학생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 소개서는 나를 소개를 하되 전제 사항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가자가 좋아하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보시면 4번은 강점과 약점이잖아요. 내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약점을 쓰시면 예컨대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것도 뭐 메모하는 습관이 없다. 자기는. 그래서 다이어리에 뭐 기입을 한다. 이런 소위 메모하는 습관을 직무 역량으로 요구하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아니 나는 진짜로 솔직하게 내 단점이기 때문에 이걸 썼다. 네. 그러니까 나만 혼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 일기겠죠. 그러니까 일기 방식으로 여러분들 쓰지 마시고요. 네. 지원한 직무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역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5가지다. 그럼 그중에 상대적으로 내가 가장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약점으로 뽑아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 그리고 아까 민혁 쌤이 처음에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4번, 5번 항목은 직무별로 변화가 있고 그러면 이게 4번 항목은 계열사별로 어떤 변화가 있고 요거를 조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그 2가지 변화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현재 그 회사가 처해 있는 이슈 자체를 문제화시켜서 내는 회사들이 있고요. 아까 롯데 하이마트나 뭐 케미칼도 그러고 반면에 그냥 단순하게 회사에 대한 이슈는 모르더라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지원자가 어떤 능력 정도는 보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직무 강점이나 역량을 파악하는 회사가 있죠. 당연히 작성하기에는 전자 쪽이 더 어려워요. 회사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는 건 사실 하루 만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반면에 2번째, 직무 관련된 강점을 소위 요구되는 역량을 내가 찾아내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거든요. 시간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한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 5번 항목은 입사 후 포부를 적는 항목인데 이게 참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기가 되게 쉬운 그렇죠. 항목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실수를 좀 지원자들이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루 남은 상황이라 5번은 작성을 잘하는 것보다도 정말 탈락할 정도의 못 쓴 자소서만은 되지 말자. 네, 그것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셔도 네. 앞서 말씀드린 저희의 팁 적용하시면 분명 서류 통과는 이제 서류 통과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롯데 같은 경우 10에서 15배에서 통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직급별로 접근하는 거예요. 직급별로. 뭐 네. 1년 차 때는 뭐 어떤 무슨 파트 리더가 되고 3년 차 때는 어떤 직책이 돼서 몇 년 차 때는 어떻게 되겠다. 자, 그럼 직책별로 여러분들이 쓰잖아요. 그럼 이제 AI가 봤을 때 그럼 이 직책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이해했는지를 기대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차 때 내가 땡땡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그럼 전문가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면 요 정도 이슈는 알고 있어야 될 거야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정립이 되는데 10년 차 때 뭐뭐 전문가가 된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무슨 해외에 나가서 일하겠다. 그러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들.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직급별로 지금 접근하신 분들은 저는 굉장히 비춥니다. 이거는 네, 지루할 수밖에 없으니까. 2번째 또 지루한 게 수동적인 태도. 네. 네, 그러니까 뭐 태도를 언급하는 거죠. 1년 차 때 뭐 배움의 자세로 임하겠다. 정말 많아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 이게 농담이 아니라 뭐 배움의 자세로 임하고 3년 차 때는 또 배우겠다.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네. 그러더니 난데없이 10년 차 때 전문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소위 맥락이 전혀 없는 수동적인 태도들은 5번 항목에서 빼주시고요. 이 2가지 접근법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작성하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롯데그룹 자소서 합격 전략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 항목 중에서 지원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4번과 3번이라고 저는 4번, 네, 3번. 4번과 3번 다 잘 쓰면야 너무 좋겠지만 네. 결국에는 4번과 3번이 변별력이 높을 거예요. 변별력이. 그러니까 지원자마다 뭐 가지고 있는 경험이 여러분들이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제가 아까 전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강조를 드렸지. 똑같은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5번이 여러분들 가장 안 중요하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2가지 접근법만 아니시라면 빨리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롯데가. 그러니까 밤새겠다는 생각 좀 제발
하지 마. 그러니까 밤을 네. 새면 되게 또 학생들이 뿌듯해하더라고요. 뭐 되게 큰일한 것처럼 나는 오늘 밤을 샜기 때문에 좀 쉬어도 돼. 네. 당장 여러분들 다음 주에 CJ가 서류 발표 나거든요. 네. 쉬다가 합격하면 좋겠지만 불합격하면은 일어서질 못해요. 다시 봄날은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바로 겨울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네, 집어넣었던 겨울옷들 다시 꺼내야 되니까요. 절대 쉬지 마시고 롯데 빨리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마감인 기업들 또 부지런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DB 그 동부 그룹들도 지금 또 채용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영화 속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처별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코너입니다. 영화 직업을 만나다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봅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욱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임진욱입니다. 네, 오늘 수원에는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돼 있나요?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수원시 고색동에 위치한 기계부품 제작업체 영광 ENG에서 재관원 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요건은 도면 해독 가능한 관련 경력 5년 이상자로 학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용접기능사 2급 및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급 350만 원 이상이며 면접 시 협의 조정 가능합니다.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관원 2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특강 프로그램으로 4월 4일 수요일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며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4월 5일 목요일 면접 기술 습득하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고용센터 3층 실업급여 설명회장과 단기 집단 상담실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서울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이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CNS 글로벌에서 웹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웹디자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디자인 전공자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3,000에서 3,5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웹디자이너 1명을 모집 중입니다. 이게 채용되면은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빠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에 위치한 나루지퍼 주식회사에서 자재관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출고 제품의 수주 관리 및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와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000에서 2,2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재관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은 우대사항 꼭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더욱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온 코너입니다. 영화도 감상하고 직업의 세계도 알 수 있는 명작 극장이 아니라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네.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자세히 또 깊숙이 알려주실 분입니다. 예술인문학자 이동섭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뭐 다른 여러 방송에도 출연을 해주시고 네. 거의 준 연예인처럼 이미 셀럽의 반열에 오르신 게 아닌가 그런가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첫 출연해주셨는데 저희 카메라 보고 오늘 네. 소감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인문학을 좀 사실 좀 어렵게 보통 느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인문학을 좀 쉽고 재밌게 알리고 있는 이동섭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앞으로 많은 도움 말씀 주실 거라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영화 속에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등장인물의 직업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영화에 되게 다양한 직업이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인공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하느냐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네. 바꿔 얘기하면 의사인데 막 성격이 막 허둥지둥 이러면 약간 정통 드라마에 나오긴 좀 어렵겠죠. 맞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규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직업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좀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죠. 예, 예. 네, 직업이 생각보다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영화 속 직업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해 오신 영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요즘 뭐 감성 경영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뭐 스펙만으로는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문화적 교양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대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화로는 아마 제목은 누구나 다 들어서 알 것 같은데요. 좀 쉽게 접하기가 좀 어려운 영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맨틱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바로 일본 영화죠. 냉정과 열정 사이입니다. 아마 제목을 들으시면 아 그래 그런 영화가 네. 있었어 이런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영화는 원래는 그 소설로 아주 유명했던 작품인데요. 이것을 영화화시켜서 국내에도 2003년에 개봉해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약간 말랑말랑한 스토리 그리고 뭐 도쿄와 피렌체로 오가는 유려한 영상미 여기에 누구나 이렇게 한번 딱 들으면 잘 잊혀지지 않는 압도적인 멜로디 라인이 있어요. 이 세 가지 3박자를 고루 갖춰서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작품이고요. 또 최근에 비교적 최근이죠. 개봉하고 나서 한 10년 지난 후에 재개봉이 될 만큼 아주 뭐 멜로를 넘어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바로 이 냉정과 열정 사이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저도 피렌체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를 처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영화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화는 지금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약간 주인공 관점에서만 네. 말씀을 드리자면 피렌체에서 복원사, 즉 미술 복원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준세이라는 이
일본 학생이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공방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17세기 초반에 아주 이제 명작인데요. 아주 훼손이 심해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혼자 맡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동료들이 이제 질투도 하고 부러워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준세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하루 뭐 약간 한 땀 한 땀 이렇게 네. 열심히 복원해가는 과정에서 네. 어느 날 그 대학 친구가 출장을 와서 준세이를 집에 이제 방문을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명함 한 장을 이렇게 건네줘요. 네. 그 명함이 누구냐면 바로 밀라노에 있는 아오이라는 여자의 명함인데 그녀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준세이와 첫사랑이죠. 대학교 첫사랑. 그건 대학교 첫사랑인데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했는데 과거에 어떤 오해가 있어서 냉정하게 헤어져 버린 그런 연인이죠. 하지만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준세이가 있는 피렌체와 그 아오이가 있는 밀라노는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과 대전보다 약간 밑에 정도 되는데 이탈리아 가보셔서 아마 아시겠지만 한 1시간 반 정도 네. 거리거든요. 그래서 복원을 열심히 하다가 준세가 도저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원 과정이. 그래서 급히 기차를 타고 밀라노에 군요. 만나러 갑니다. 네, 이 첼로 연주. 네네네. 네, 아마 들으시면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오이를 만나는데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첫사랑의 그녀를 아주 오해로 헤어졌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 좀 약간 서먹서먹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던 차에 약간 씁쓸하게, 왜냐하면 아오에겐 이미 너무나 괜찮은 다른 남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망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다시 피렌체로 돌아오니까 자기가 그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던 이 그림을 누군가 정말 칼로 난도질을 해놓은 거예요. 아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복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준세이는 담당자, 책임자니까 이제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고, 근데 끝내 범인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방에서 이제 신용을 잃은 거죠. 맡겼던 그림이 이렇게 훼손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방이 결국 폐쇄가 되고 준세이도 갈등하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첫사랑인 아오이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회상으로 쭉 나오다가 고민 끝에 밀라노에 있는 아오이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요. 네. 뭐 손편지죠. 네.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이제 아오이가 읽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이겠죠.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네. 바랍니다. 참 잘 끊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다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방의 이제 스승님, 네. 근데 준세에게는 약간 엄마와 같은 존재예요. 그분이 정확한 이유는 잘 불명확하지만 어쨌든 그 스트레스와 우울증인지 그런 걸로 자살을 하시고 그 계기로 다시 피렌체로 준세가 오고 자기 안에 있던 복원에 대한 열정이랄까요? 이런 게 되살아나면서 다시 일본에서 짐을 싸서 와서 이제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첫사랑 그녀를 이제 10년 후에 원래 피렌체 두오모 성당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그 약속을 과연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는 이제 영화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듣다 보니까 조금 어딘가 익숙했던 게 이 영화 직업을 만나다가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오기 전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소개했던 영화라서 근데 뭐 수준이 너무 다르네요. 제가 막 떠벌떠벌 이야기했던 거랑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신 게 너무 다른데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또 첫 번째 명장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전체를 다 볼 수 없으니까요. 네. 크게 세 장면을 제가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 명장면은요. 아무래도 이 저희 영화 시작할 때 도입부에 나오는데 준세이라는 이 주인공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바로 직업. 이 직업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직업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이 준세이는 이제 미술 복원사인데요. 사실은 미술 복원사는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 섬세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렇죠. 이 마치 화가가 된 듯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빈센트 van 고흐 그림을 복원한다 그러면 최고의 복원은 바로 그 빈센트 van 고흐가 살아서 이 그림을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의 약간 빙의 하듯이 해야 되지만 굉장히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이 두 영역을 다 아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세이의 성격이 초반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감성적이면서도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냉정과 열정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캐릭터인 거죠. 네, 미술품 복원가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할지 대강 그냥 뭐 예전의 작품을 복원하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방금 영상을 보니까 흰 가운을 입고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거를 미술품 복원사라고 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림 의사이죠. 그림 페인팅 닥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림이 아프면
이제 이 찾아오는 병원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바꿔 얘기하면 이 그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약간씩 색이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색깔이 좀 바라고 그 바랜 색을 다시 이제 원색으로 되돌리는 건데 100% 완벽한 복원은 사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통 네. 얘기하고요. 하지만 최선의 결과를 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의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영화에서 봤지만 초반에 굉장히 훼손이 심하잖아요. 이거는 네네. 이제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훼손이 됐을 때는 보다 그 어떤 찢어진 캔버스를 덧대기도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네. 있죠. 그래서 아주 뭐랄까요, 그 의사이면서도 아주 뭐 감성적인 의사 이렇게 비춰져서 영화에서는 아주 낭만적인 직업으로 보여지죠. 예. 네, 의사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미술품 복원가가 좀 갖춰야 되는 자세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의사가 환자에 대한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겠죠. 네. 뭐 실력은 기본이고요. 책임감과 아마 윤리의식이 두 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결정적 장면을 보시자면요. 이 준세이가 자기 연인을 만나러 밀라노에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기가 복원하던 그림을 잠시 홀로 이렇게 비워두는 거죠. 네. 자기가 감시 관리를 안 하고 그 사이에 그림이 이제 찢어지게 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원사라는 것이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리고 잃어버릴 시간을 되돌리는 유일한 직업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복원사는 현재에 살지만 과거의 것을 이렇게 이 현재화시키는 직업인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이 철저하고 꼼꼼하고 안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준세이가 자기 환자와 같은 이 그림을 홀로 두고 자리를 비운 거죠. 네. 그때 이 그림에 이제 뭐 사단이 나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책임감 그리고 윤리의식, 뭐 신중함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좀 과도한 모험 의식이 있거나 나라면 이 색보다 이 색을 했을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창의력이 좀 강하다 그럴까요?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영화를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밀라노를 갔다 오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되게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 직업 환경은 좀 어떤가요?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적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민간 업체잖아요. 여기 네. 이탈리아 지금 준세계라는 곳은 그러면 일이 없거나 뭐 그러면 뭐 이게 메스터에게 얘기를 하고 갔다 올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약간 은행원 공무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존과 복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복원은 그러니까 보존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걸리지 않는 게 최고의 이제 그렇죠. 치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보존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림이 수장고에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약간 공무원처럼 정해진 규율대로 지내시고 복원사도 이 최고의 복원 공방은 신용과 신뢰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내 그림을 해준다고 실력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너무 느리게 해도 실력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약속한 날짜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을 굉장히 잘해서 꼼꼼히 매일 양을 작업하기 때문에요. 조금 더 뭐랄까요, 뭐 저녁이 있는 삶은 가능할 수 있어도 자유로운 시간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뭐 공무원 같다, 저녁이 있는 삶은 있을 수 있다 하면은 야근 같은 거는 거의 안 하겠네요. 야근은 뭐 좀 어렵지 않을까요? 별로 없다고 저는 제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요. 네. 이제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수장고에 이제 보존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친구들을 보면 거의 뭐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요. 그 뭐 어쩌다 이제 한두 번씩 뭐 이렇게 뭐 맞출 때 있잖아요. 이 재고 정리하듯이 네. 그럴 때도 거의 야근이 없고 야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야근이 없다는 것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직업, 신의 직장 같은데 그래도 또 이 나름의 애로사항 같은 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역시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똑같은 기분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실패한 복원은 훼손이거든요. 네. 작품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그림을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와 약간 그런 불안 이런 것들은 좀 있으시겠죠. 반면에 뭐 빈센트 반 고흐든 아니면 김환기든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수천억 되는 그림을 실제로 만져보고 가까이에서 내가 오랫동안 볼 수 있고 이런 직업적 만족감은 아주 크죠. 그런 면에서는. 네. 네. 자, 저희가 직업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 장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쿄로 돌아가서 준세이가 첫사랑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아오이가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전화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갈등을 하다가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새벽 1시인가요? 뭐 자니 타임이라 그러나? 네. 그런 지나간 사랑이 기억나는 시간? 그런 시간처럼 이 준세의 편지를 받아들고 아오이가 이제 어떻게 하지? 이 편지에 답장을 써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밀라노를 쭉 걷다가 이 공중전화 이 박스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낯설 수 있죠. 공중전화라는 것이. 근데 이 공중전화에 들어가서 고민을 해요. 전화를 다시 할까 말까? 전화를 하면 약간 그런 거죠. 김동률 노래처럼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인 거고 전화를 하지 않으면 첫사랑은 뭐 달콤한 패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뭐 지나가고 새로운 사랑을 할까? 뭐 이렇게 관객들도 자기 경험을 약간 여기 개입해서 생각해 보면 과연 아오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나서 이 둘은 또 어떤 관계로 이어질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달콤하면서도 결정적인 어떤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영화랑 함께 보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서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미술품 복원가의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떤 편인가요? 사실 한국에서 이제 많은 미술품 경매도 이루어지고 미술관이랑 박물관이랑 이런 숫자들도 최근에 점차 상승세예요. 뭐 한 900여 군데 되고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관련 직종 지금은 한 100여 분 정도 계신다 이렇게 통계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미술관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보존 복원사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망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네. 자, 오늘 저희가 미술품 복원사 그리고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첫 출연해 주셨는데 너무 기존에 있던 명작 프로그램처럼 이게 너무 잘해 주셨는데 오늘 출연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직업을 소개하고 이 직업이 처한 현실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간접적으로도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명작 영화 감상을 통해서 직업의 세계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지원자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소한 직업도 알게 됐지만 굉장히 좀 교양이 높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의 첫 시간이었는데요. 예술 인문학자이신 이동섭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직업이 소개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이동섭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롯데 상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면접의 전략을 짚어드리는 봄날은 온다 시즌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방송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